우리가 이제 대법원 판결을, 뭐, 부동산 소송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을 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학업심 판결보다는 아무래도 검색이 주로 대법원 판결 위주로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법원 홈페이지에. 그런데 이제 대법원 판결을 좀 보는데 일반인들이 어려워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글도 많고 이해하는데도 단어도 그렇죠. 생소하고. 네, 법리 자체도 어려워요. 어렵고 기초도 좀 안 돼 있고. 근데 이제 대법원 판결을 어려워하는 읽어도 사실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때는 알 것 같은데 돌아서면 모르고. 그게 대법원 판결이 이제 이해를 완전히 숙지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대법원 판결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대법원 판결을 읽을 때 그게 우리가 그 어떤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분쟁하는 과정에서 이제 법리 다툼이 있는 법리를 대법원이 설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다툼의 와중에 어떤 법리가 문제가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 법리가 완전히 자기한테 와닿는데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말 자체가 어렵죠. 네. 근데 그거를 조금만 참고 들어보십시오. 그거를 그 분쟁의 와중, 다시 말하면 원고가 어떤 청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고가 뭐라고 항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원고가 다시 뭐라고 재항변을 하고 라는 과정에 이런 법리가 다툼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법리는 이렇게 판시를 됐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안 하거든요. 또 대법원 판결도 그렇게 설시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냥 사실관계는 최대한 압축시키고요. 최대한 압축시키고 법리 위주로 이제 설시를 하다 보니까 원고가 뭐라고 주장을 하고 피고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을 했는데 원고가 문 재항변을 다시 하고 이런 구조를 이해하기가 일반인들이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그런데 그런 이제 대법원의 어떤 약간의 불친절성, 친절하지가 못한 거죠. 그렇죠. 이건 일반인들이. 원고가 뭐라고 했는데 피고가 뭐라 다퉈가지고 이런 다툼이야. 그런데 이 과정에 간단하게 해줄 수도 있는데. 간단하기보다는 좀 자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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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다툼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서로 부딪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무릇 뭐 대항력의 법리란 이렇게 바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관계는 법리를 설명하기 위한 최소한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게 뭐가 다툼이지? 이런 부분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법률가인 우리 변호사들마저도 대법원 판결은 정말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이게 뭔 사건이야 도대체 하는 거 있잖아요. 법리를 떠나서 뭔 사건이길래 이게 법리가 나왔지? 이렇게 돼야 그 법리가 제대로 접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대법원 판결을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다툼 있는 사실관계를 조금 정리해두고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생각이 두고 그렇죠. 읽어라 이거죠. 읽으면서 이게 원고가 무슨 소송을 하고 피고가 뭐라고 반박을 하고 하는 부분을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와중에 어떤 법리가 문제가 됐다.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시간이 지나도 다시 그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이렇게 대법원 법리 있다 오면 제가 뭐라 그랬지? 처음 걸 또 읽게 되고 다시 또 가다가 또 처음 걸 읽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도 기니까 제가 이제 이제 말씀 길게 드렸는데 실제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한번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요거 오늘 그냥 가져온 판결이 임의대로 한번 가져왔는데요. 대법원 2014년 2월 27일 2012다의 93794 판결 배당 2 이렇게 이제 달려있지 않습니까? 요거 이제 손가락 표시는 제가 이제 아까 그런 방식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런데 요 손가락 표시는 제가 정리한 거기 때문에 요걸 빼고 한번 읽어보시죠. 자, 대법원 판결 배당 2 판결 이래놓고 대법원은 뭐라 썼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주택 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된 경우는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된다. 근데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해서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임대인 쪽에서 소유권 가질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그 임대차 계약에 체결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돼야 된다. 그래야 그 임대차 계약이 뭐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에서 보호받을 임대차 계약이냐 이런 부분을 이제 정하는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 자, 그런데 2번 이렇게 갑이 임의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인의 지위에 있던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주택을 인도받아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조금 이해되시죠? 알죠. 받는데 다음 날 을이 그 임차인이죠, 그죠? 이제 을이 아니구나. 아니죠. 임대인 쪽이 임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죠? 다음 날 을이 그 매각 대금을 완납하고 갑 회사에 근저당 설정을 맞춰준 사안에서 갑이 아니라 병회사에서 갑 병회사에 이게 병회사란 거는 보통 그냥 은행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은행에 근저당 설정을 맞춰준 사안에서 이렇게 따지면 이제 그 매각 대금 완납할 때 은행에 돈 빌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저당 설정했습니다. 일반적인 사안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이미 그 전날에 또는 며칠 전에 이 사건은 그 전날입니다 지금. 매각 대금 완납하기 전날에 야 내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인데 아직 소유권은 내일 취득할 거야. 소유권 내일 취득할 거야. 그러니까 너 세입자 임대차 계약하자. 내가 주인이야 그런 거지. 그렇죠. 주인 될 주인이야. 사람이니까 주인이야. 주인이야. 나랑 내일 돈 낼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하고 계약하고 보증금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지금 매각대금 완납하기 전날에 전입신고 마치고 인도받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그냥 생각할 때 은행이 앞서냐 그 임차인이 앞서냐 세입자가 앞서냐 이런 논쟁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걸 접합하면 임차인이 앞서죠. 다음날 빵시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다음날 0시에 뭔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날 설정된 근저당보다는 좀 빠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법원은 그 아까 주택에 관해서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하고 계약 체결해야 된다. 그래야 임대차 보호법 보호받는다. 이런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과연 그 전날에 그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불과한 을이 그런 임대차 적법하냐? 권한이 있냐? 임대차 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냐? 이게 문제가 되죠. 없을 것 같은데요. 없죠. 주인은 아니죠. 주인 아니잖아요. 주인 아니고. 될 사람이지. 그다음에 뭐 그 주인한 그 건물주한테 허락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렇죠. 뺏어온 건데 뭐. 그렇죠. 뺏어온 거니까 허락을 받을 수도 없죠. 그냥 자기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은 그 사람은 을은 그 당시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세입자가 자격 없는 사람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그 임대차 계약은 보호 못 받아. 근저당보다 밑이야. 네. 그러니까 근저당권보다는 뒤로 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뒤에는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제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다음날 0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이제 법리는 딱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원심은 반대로 판단했어요. 원심은 임차인이 그래도, 앞선다. 왜냐면 그 사람이 임대차 체결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서 다음날 주인이 될 사람인데 그러면 임대차 체결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봐서 임차인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그 은행이 뒷순위다라고 본 거예요. 또 은행이 가만히 있지 않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2번까지 왔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을 한번
다시 아까 제 말씀드린 방식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죠. 리뷰를. 자, 그러면 이게 왜 누가 앞서냐라고 하는 게 왜 어떤 그 재판에서 문제가 됐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이 제목을 보시면 돼요. 일단 배당 이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배당 과정에서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누가 먼저 가져가냐? 임차인이냐, 은행이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세입자가 지금 배당을 못 받았어요. 배당 과정에서는. 지금 대법원 배당 과정에서는 대법원 같이 생각을 한 거죠. 저 사람은 임대인은 저 상태에서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지 임대차 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럼 세입자 제끼고 그럼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은행이죠. 은행에 그다음 은행에 딱 주는데 그럼 누가 소송을 해야 되겠어요? 그럼 세입자가 소송하거든요. 네. 배당이하고 일주일인가요? 그 안에 배당이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게 세입자가 원고가 돼서 은행을 피고로 해서 배당이 소송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가 됐는데 원심은 세입자가 앞선다라고 해서 배당 잘못됐어.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심은 그렇게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아니야. 배당 잘못된 맞아. 거 없어. 그래서 원심을 파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심에서는 어떻게 결론 났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1심에서는. 그러니까 1심, 2심은 분명히 이제 세입자 그렇죠. 편을 들었는데 1심은 잘 모르겠어요, 결과를. 그런데 이제 그건 뭐 중요치 않으니까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이 경매에서 세입자가 이런 과정으로 그 전날 최고가 매수 신고하고 계약을 딱 했더니 그 다음 날 잔금 치르면서 대출 받은 저당이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집이 경매 들어가면서 누가 빠르냐를 두고 했는데 처음에는 세입자가 배당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원고가 돼가지고 은행 상대로 배당이 소송하고 예차적 1심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2심에서는 세입자가 배당 받아야 돼. 그다음에 대법원에서는 아니야. 세입자 배당 못 받아. 이런 사건이다. 요렇게 이해를 해야지 요 법리가 이게 그래서 이제 권한 있는 임대인하고 계약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권한 있는 임대인하고 그렇게 와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나 아니면 그냥 법리만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법리가 그렇더라라고 하는 그 방법이나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느 방법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얼마나 남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내 것이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사건을 구조적으로 이해한다고 하거든요. 입체적이고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원고가 무슨 재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항변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재항변이 어떤 게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반인들은 좀 어려워요. 읽어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쨌든 이게 대법원 판례를 뭔가 관심 있어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은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또 오해됨이 없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도 변호사님이 이렇게 요약 좀 해두시거나 또 판례집을 또 많이 올리시잖아요. 노티스 사이트에도 많이 올리잖아요. 그걸 보면 저는 또 이해가 빨리 가거든요. 처음 머리 뭐 중간 그리고 빨간 글씨로 쫙 해놓은 거 보면 이렇게 정리된 거구나. 그러니까 그건 보거든요. 저도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정리를 합니다. 원고가 어떤 소송을 해서 피고가 뭐라 항변하고 하는 기본 이제 그런 틀을 써놓고 나서 법리를 적어 놓는 그런 방법이 이해하기가 저도 쉽고 또 일반인들도 이제 그렇게 쉽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이런 법리가 뭐 배당이 사건에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냥 일반 건물 명도 사건에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겠죠. 만약에 이제 요런 분이 요런 사람 임차인이 처음에 대항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경매에서 있는 줄 알고 자기 이제 배당 나는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 거야 맞아요 살 거야 하고 배당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낙찰받은 사람이 소송을 합니다. 뭔 소송을 하겠습니까? 나가라고. 명도소송이잖아요. 네. 그 명도소송에서 명도소송을 했더니 상대방인 피고가 항변을 하면서 난 대항력 있어. 왜냐하면은 저 사람 정상적인 사람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가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목은 건물 명도, 그다음에 원고는 바뀌어가지고요. 이 사건은 지금 배당이 사건에서는 세입자가 원고가 됐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 세입자가 피고가 된, 네, 소유자가 낙찰을 받은 사람이 원고, 그다음에 세입자가 피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어떤 법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안들이 변형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 사건이라는 게 이런 측면에서 법리를 접근할 수도 있고 또 저런 관점에서 법리가 접근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하는 게 네. 로티스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또 많은 판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너무 좀 홍보성 멘트 아닌가? 그래도요. 일반인들은 솔직히 이렇게 보다 보면 까먹어요. 너무 길고 법리에 대해서 많으니까 참 누가 원고지? 위에 보게 되고. 어쨌든 뭐 저는 뭐 칼럼이든 뭐 책이든 간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하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 이제 혹시 뭐 필요하시면은 그렇게 참고하셔도 되고요. 이제 판례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조금 더 말씀드리면 대법원 판례의 어떤 설시하는 방법, 대법원 판례가 적어내는 그 설시하는 방법이 법리부터 먼저 쭉 이야기하고요.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으려면 적어도 소유자는 아니지만 권한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돼. 이렇게 딱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아주 간략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조금 이제 그 판례가 한 뭐 10년, 20년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설치를 하다가 최근에는 조금 바뀐 듯한 느낌도 듭니다. 조금 친절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먼저 적어주고요. 저처럼 사실관계를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서 이제 법리가 뭐가 문제가 됐는데 그 법리는 이때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바뀐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전체적으로 바뀐 건지 아니면 그 대법관의 스타일인지 그 사건 대법관 스타일인지. 근데 예전에는 뭐 제가 알기로는 한 최소한 지금부터 한 5년 전은 대법원의 설치 방법이 법리 위주로 먼저 설명하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좀 굉장히 불친절하고 난해할 수밖에 없다. 어디 있습니다. 먼저 저는 요약해 놓은 거를 이렇게 보고 읽으면 이해가 더 잘 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읽게 되는 거지. 그냥 진짜 요약 없이 그냥 대법원 판례 보면 뭔 소리인지 그리고 또 이상한 단어 써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근데 이제 이렇게 저같이 이제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좀 가관이에요. 이게 누가 사건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답시고 요약을 잘못한 거예요. 그 요약한 사람들이 요약을 뭐 교수나 어떤 중개사 이런 사람들 이 사건이 이런 사건입니다 하면서 간단하게 딱 이렇게 토막을 쳤는데 엉터리 토막이에요 그게. 그거 중요하구나. 그러다 보면은 이게 받아들인 사람 이해하는 사람들은 더 이렇게 오염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대법원 판례 원문을 조금 보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읽어도 그냥 그 아카데믹하게 대충 읽어도 될 만한 거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적어도 이제 자기 문제에 관해서 뭔가 경매 투자를 한다든지 그래서 정확한 법리가 필요할 때는 적어도 대법원 판결 전문을 읽고 저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돼야 그 판례에 대한 오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